자, 지금까지는 이 가정 요리, 우리가 음식에서는 집에서 해먹는 집밥이 있고, 그다음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설탕의 쓰임새가 다각화됐다는 건 주로 집에서 먹는 집밥이 이렇게 짱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번엔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의 이렇게 범위가 짱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에 이제 여태까지 맛보지 않았던 새로운 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민과 외래 음식입니다. 문호 개방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인도 오고 영국인도 오고 프랑스인도 오고 그랬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 거는 일본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할 때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이 이동이 될 때도 사람의 이동 경로와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듯이 음식은 사람이 이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바로 1882년 임오군변 이후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게 됐고 중국인 상인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면서 주로 많이 왔던 중국인들 출신이 산둥성과 광동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기네들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만든 거였죠. 그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자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장면을 맛본 조선인들이 같이 주로 이 산둥성에서 와서 일했던 그 쿠리들이라고 하는 중국인 화교들은 부두 노동자로 많이 일했거든요. 인천의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거기 이 사람들의 고향 음식이 짜장면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변천이 돼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자장면처럼 됐지만 이런 장으로 해서 면을 비벼 먹는 것들이 발달돼 있죠. 중국은 이런 호떡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국인이다 해서 호인들이 만들어서 외인들이 만들면 외떡, 중국인들이 만든 호떡이었는데 이 호인들이 만든 떡에도 보면 거무스름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중국 음식이 달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왜 기름이 많을까는 중국에서는 200년경에 이미 광동성과 후젠성쯤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탕을 사용하는 용법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부 만주 지역은 세계적으로 콩의 원산지이기도 해요. 콩은 바로 콩기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는 북부 만주 쪽에 있는 콩기름을 사용하는 음식과 남쪽에 있는 설탕, 그 다음에 거기에 갖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중화반점이나 호떡집과 같은 것들은 중국의 전통 요리에서 꼭 들어갔던 식재료였던 기름이나 설탕을 사용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름이 흔하지도 않았고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 비싸잖아요. 그거 같이 비싼 것들을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새로운 기름 맛을 본 조선인들이 아주 굉장히 반기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게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걸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화반점 아니면 중국식 식당 오늘날에도 아주 고급 음식점이지만 이 굉장히 커다란 그 자본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자본 투자를 해가면서 인천 아니면 경성 이런 데다가 대규모 커다란 식당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돈이 없는 화교들은 작은 호떡집을 해서라도 커다랗게 부를 이루게 됩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에서 기름과 설탕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던 중국 요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새로운 맛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882년 이후에 들어왔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했던 상업활동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번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음식점은
고가였기 때문에 상류층이 주로 다녔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이야 자장면이 대중 음식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중화반점은 아주 상류층이나 갈 수 있는 고가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중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은 일본인입니다. 나중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 한 70만 명 훨씬 넘게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 손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 활동이 바로 이 먹는 장사였습니다. 먹는 장사 중에 일식인가? 일식 아니고 과자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떡 장사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아까 호떡 할 때 중국인들을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 낮게 흔히 부르면서 호라고 붙이듯이 일본인들을 외라고 붙였기 때문에 외떡 장사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왜 외떡 장사를 했을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가 흔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설탕이 달다고 느끼지 않는 조미료로서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되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했다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안 했고 주로 일본의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받은 그런 무역의 대가품으로 받은 거였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하는 음식 종류가 병과류나 음청류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자가 발달이 된 거죠. 물론 이런 과자들도 일본인들이 모두 다 먹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본의 귀족층들, 사무라이나 이런 귀족층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들이 문호개방 이후 일본에서도 설탕이 많아지니까 이게 더 발달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콘페이토라든지 별사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옥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막 알록달록한 사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일본의 전통 병과류였는데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 고가의 과자류가 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과자들을 한말에 대지주들이 사 먹었던 건 바로 이런 콘페이토, 이 옥춘당이라고 하는 호우라이 마메라든지 아니면 뭐 샌베이라든지 이런 과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맛은 얼음과 설탕이 만난 겁니다. 물론 얼음이 예전에도 있었죠. 전근대 사회에서도 동빈곤이 서빈곤이 해서 얼음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설탕이 합쳐지는 냉차라든지 빙수라든지 아이스 케이크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이제 근대화와 함께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말에 주로 이런 그 얼음과 설탕에 관한 음식을 팔았던 건 주로 일본인 장사꾼들이었는데요. 처음엔 냉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제 통에다가 놓고 물을 담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 차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냉차를 단 차를 팔다가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빙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빙수는 제빙업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음 회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가 보급됐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럼 제빙 회사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뭐 사람들 빙수 사 먹으라고 제빙 회사가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고요. 제빙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1907년쯤이었습니다. 이 무렵쯤에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빙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시장에 생선 같은 거 신선도만이 아니라 이거에 설탕을 넣으니까 빙수가 되더라. 얼려가지고 갈아 먹으니까 빙수가 되더라. 거기에다가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팥, 그것도 달게 재운 단팥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빙수가 되는 거죠. 제빙 회사가 있는 데서만 이런 빙수가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빙수는 매일신보에 1920년대 여름이 되면은 태평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광화문 내거리 시청 있는 데서부터 쭉 있는 거리에 이런 장사꾼들이 빙수라 그래가지고
식으로 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팔았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소형 제빙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제빙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작은 제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조선에서 개발한 것들은 아니고 일본에서 중화학공업화로 이런 어떤 기계업이 발달이 되면서 그게 조선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형 제빙기로 만든 아이스 케이크는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얼음과 설탕 맛을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도 굉장히 쌌어요. 일전.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아주 귀족층이나 상류층이 아니어도 중류층 정도만 돼도 아이스 케이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물론 도시에서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설탕의 판매량이 바뀌었어요. 아이스 케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원래 설탕이 가장 많이는 팔리는 계절, 설탕은 항상 팔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주로 선물이나 이런 때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설탕이 맨 처음에 사용됐던 건 병과류나 음청류였기 때문에 봄이나 겨울 주로 과일이 나오기 전에 과일 대체품으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건데, 이 아이스 케이크가 히트를 치면서 이제 설탕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계절이 사계절 중에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이 아이스 케이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931년에 한 1900명 정도였던 것들이 불과 10년도 안 된 1939년이 되면 67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설탕과 결합한 새로운 맛은 커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설탕 안 넣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원래 이 설탕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군사식량으로 설탕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유가 개발이 됐을 때 커피에 그 연유를 넣어서 쓰면서도 달달한, 그러면서도 우유도 들어가고 이런 맛을 먹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커피, 크림, 설탕 이런 식의 것들이 됐고, 연유 대신에 크림 따로 설탕 따로 돼서 오늘날 믹스 커피죠. 그리고 이런 커피와 연유가 결합된 이 맛이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다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의 예술가, 지식인, 이 사람들만 왔지만 불과 손으로 꼽으라면 진짜 수십 명, 수백 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다방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왜냐? 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들이 어떤 글을 쓰고 이럴 때 모던 보이나 모던 걸들이 모이는 집합체였기 때문에 손님은 적어서 장사를 접었지만 영향력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거에는 지식인들이 이 당시에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방을 거리의 항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이 했다는 제비 다방도 그런 거예요. 결국 망했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영향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파워풀했던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 건 해방 후예요. 해방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선 미군을 통해 가지고 미군의 PX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군에게 커피는 생필품처럼 마시는 음료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유출된 그런 커피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49년도에 커피 한 잔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일제 시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1961년 정도에 다방 숫자도 49년도엔 서울 전체 83곳이었는데 61년도가 되면 1200곳이 됐고요. 쌀 한 가마니였던 커피 한 잔 값이 쌀 300분의 1가마. 지금 커피값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많은 커피는 다 어디서 났을까? 미군 PX에서 커피가 유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본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그전처럼 오아시스라든지 이러기보다는 다방의 기능도 좀 바뀌게 됩니다. 다방이 그 당시에 전화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락처로서 어떤 공간으로서 사교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뇌물을 주는 몰입에 그래서 오아시스라고도 했고요. 아니면 실업자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다라고 해서 실업자 몰입의 오아시스라고도 했고, 또 진한 커피 한 개에 취해서 혈색 없이 누워있는 저 백수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미지를 했지만, 다방에서 은밀하게 많았던 뒷거래라든지 사바사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바로 다방이었기 때문에 극소수 예술가와 지식인의 문화 공간이었던 다방이 해방이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다방에서 설탕 소비량이 많아졌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계기가 되었지만 훨씬 더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건 해방 이후입니다. 이 다방은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 뭐 사교 행위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뭐 일선에다가 특히 50년대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결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결탁하는 거에 매개체가 됐던 게 바로 다방이었고 커피였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약재로 쓰였던 설탕이 문호개방 이후에 상류층의 감미료, 조미료로 쓰임새가 확장이 됐고, 이건 가정요리에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사 먹는 그런 것으로는 새로운 맛이 식민지 조선 내에 소개가 되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대되면서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 어떻게 설탕 공급이 확대되고 소비가 안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